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축소됩니다. 또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 시설에 방역 패스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부부의 초기 거짓 진술로 인해 무방비 상태에서 연쇄 접촉이 이뤄졌는데 이 부부의 지인인 감염자의 가족이 수백 명 규모의 교회 집회에서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공개적으로 백신 3차 접종을 받으며 대국민 백신 접종을 호소했습니다. 김 총리는 연말까지 고령층은 3차 접종, 청소년은 1, 2차 접종을 서둘러야만 이번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데 이어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체 국가의 절반가량이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등 오미크론 변이는 벌써 30여 개국으로 확산했습니다.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올해보다 6% 늘어난 18조 5,73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과기부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2조 7,300억 원을 투입하고 기초 원천기술과 첨단 전략기술 분야에 7조 5,600억 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강화되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도 대폭 확대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5천 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유입되면서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은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 다중이용 시설로 대폭 확대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도 혼자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거나 사적 모임에 1명까지 참여하는 건 가능합니다. 방역 패스 확대와 관련된 조치는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도 내년 2월부터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번 방역 조치 강화와 관련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 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돼서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 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예방접종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경우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면서 공공부문은 회식과 출장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며 기업에서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번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등 방역 강화 조치의 효과가 1, 2주 뒤부터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방역 강화와 추가 접종 등이 복합적으로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 시기를 1, 2주 정도 뒤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현재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발생 양상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접종 후 4개월 정도 지나 면역력이 떨어진 접종 완료자 그룹이 절반 정도고 미접종 고령층이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종 시기가 오래된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률과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하고 있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오는 기간 동안 사회적 대응을 통해서 유행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고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의 의료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방역 강화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받으며 자신과 이웃,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백신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올해 만 63살인 김 총리는 2차 접종 4개월이 지나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대항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백신이라며 연말까지 고령층은 3차 접종, 청소년은 1, 2차 접종을 서둘러야만 이번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편의를 확대하며 이상 반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방역 당국을 믿고 3차 접종까지 반드시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SNS를 통해 앞으로의 4주 동안의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언급하며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부디 이번 한 달은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10일간 격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6일까지 해외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PCR 검사를 입국 전, 입국 1일차, 격리 해제 전까지 3차례 받아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4차례 PCR 검사를 합니다. 임원급 등 기업 필수 인력, 올림픽 등에 참가하는 선수단, 장 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에 한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됩니다. 4일 0시부터는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인 에티오피아발 항공편의 국내 입항이 17일 24시까지 2주간 중단됩니다. 정부가 싱가포르와 사이판 등 이른바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선 지금처럼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에는 사이판, 10월에는 싱가포르와 체결한 트래블 버블 협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4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10일 동안 격리할 예정이지만 트래블 버블은 중단보다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오미크론 국내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 첫 감염자인 목사 부부의 거짓말 때문인데요. 돌이켜보면 코로나19는 늘 거짓말을 타고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화면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신천지발 1차 대유행 당시 역학조사에 혼란을 키운 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였던 31번 확진자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확진자는 교회 방문 날짜와 장소를 거짓 진술했는데요. 결국 거짓으로 가려져 있던 장례식장과 요양병원 등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5월 2차 대유행의 시작이었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역시 거짓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학원 강사로 일한 사실을 숨겼던 건데요. 그 사이 학원 수강생을 비롯해 교회까지 N차 감염을 촉발시켰습니다. 광화문 집회 당시에도 코로나19는 거짓말을 타고 지역사회로 번져나갔습니다. 집회 참석자가 참석 사실을 숨기고 검체 검사를 거부한 건데요. 시어머니의 확진 소식을 듣고서야 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됐고 접촉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이번에도 방역의 빈틈을 파고든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목사 부부가 지인의 존재를 숨기고 방역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고 거짓 진술한 건데요. 목사 부부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오고 나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마차 타고 가셨습니까? 그래서 방역차가 뭔가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하고 네, 차 타고 가서 밤새 타고 갔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좀 경황도 없고 조금 좀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지인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를 말하면 저희가 또 어떻게 될까 싶어서.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할 수도 있지만 결국 거짓 진술로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 들어보시죠.
진술에 기반으로 하고 있고 기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명백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때 해당 지자체에서는 고발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의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으로 숨겨진 동선을 타고 바이러스가 들불처럼 번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진술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거침없이 확산하면서 미국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이 상륙한 나라는 30개의 나라를 넘습니다. 돌파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고 오미크론이 면역 회피를 통해 재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속출하며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데 이어 미네소타, 콜로라도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에서는 한꺼번에 5명이 확인됐습니다. No cause for alarm. We just want to make sure that the public is aware of information when we receive it. We don't have more information at this time, but we suspect there'll be more cases emerging. 인도와 싱가포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새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유럽은 전체 국가의 절반가량이 오미크론에 뚫렸습니다. 거침없는 확산세 속에 오미크론은 벌써 30여 개국에 상륙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면서 돌파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미크론 감염자 2명은 추가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스페인과 미국의 감염자 일부도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돌파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They had received a full dose of the Moderna vaccine, but no booster. They had mild symptoms and thankfully have now recovered. 이런 가운데 남아공에서는 오미크론이 재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의 재감염 위험이 베타나 델타 변이보다 3배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이전의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역학적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전염력으로 오미크론이 앞으로 전 세계적인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미크론 변이와 겨울철 확산을 대비한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규모 봉쇄나 입국 금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접종을 포함한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리고 미국에 입국하는 요건과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지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새 방역 대책은 일단 대규모 봉쇄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교도 닫는 것 대신에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아직 접종하지 않은 미국인들을 설득하고 접종자 가운데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1,000만 명의 팔뚝을 걷게 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Go get your booster now. Go get it now. Booster shots continue to be free. We've already made available 80,000 locations, coast to coa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80,000 locations to get the booster. 또 가정에서 손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비용을 보전하는 자가진단 키트를 보급하고 요양원 등 다중시설은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게 빗장을 거는 대신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에 제출해야 했던 3일 이내 음성 확인서를 다음 주부터는 24시간 이내 것을 내도록 했습니다. 입국 후 별도 검사나 격리 등 추가 조치는 일단 보류했습니다. 비행기나 기차 등 공공교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And we are extending the requirement both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to wear masks for travel on aircraft, trains, public transportation through the winter months. 다만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떤 것도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국내선 백신 접종 의무화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의심 환자가 잇따라 나온 가운데 수백 명의 연쇄 접촉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국 앞으로 4주 동안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에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처음 확인됐던 40대 부부의 거짓말로 초기 방역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들 부부가 귀국한 날에 운전을 해줬다는 지인의 가족이 한 대형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 교수님께서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40대 부부가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 오미크론 2차 감염자였던 공항에 마중을 나갔던 30대 지인이 방역망에서 벗어났거든요. 예. 이분과 관련된 접촉 추정 인원이 최소 300명에 육박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역망에서 벗어난 6일 동안 마스크를 벗는 환경인 식당과 치과 등도 방문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바이러스 배출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확진 전날에는 당일 400여 명이 참석한 한 대형 교회의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까지 참석을 하였거든요. 예. 물론 현재 역학조사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추가 감염자가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해당 프로그램이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인 만큼 그간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접촉자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무래도 이런 정황을 볼 때에는 이 사건을 매개로 인근의 지역사회로 오미크론이 확산됐을 가능성, 그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 감염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미크론 변이의 첫 감염자 40대 부부 역시 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지인이 감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걸까요? 이 마스크가 한참 이슈화됐던 지난해 12월에 미국 뉴멕시코 주립대 연구팀에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8m,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는 그 거리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를 재현하면서 마스크별 성능을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해당 결과를 보면 우리의 KF94 마스크에 해당되는 N95 마스크를 사용했을 때에는 모든 조건에서 바이러스 입자를 하나도 통과를 시키지 않더라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었고요. 네. 반면에 일반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력이 방역 마스크 대비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실제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의료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마스크보다는 조금 낮긴 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통과한다라는 결과를 내놨었거든요. 이 얘기는 실제로 일반 마스크가 이렇게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반복적으로 할 때는 더더욱 감염의 확률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부부가 차 안에서 일반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지인에게 감염을 시켰다라고 하는 요 사실만 가지고 오미크론 전파력이 델타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 단편적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스크 자체의 변수가 또 있거든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의료용 마스크나 일반 마스크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 차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반드시 KF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다만 최근 남아공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즉 오미크론 발생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남아공 신규 확진자의 74%가 오미크론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남아공에서는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과거 델타가 우세종이 되는데 한 3-4개월, 수개월이 걸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전파력이 빠른 거는 맞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 우점화 속도로 보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추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남아공 전염병 연구소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델타나 베타 변이보다 재감염 위험이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미크론의 전염력을 확인한 걸까요? 이 부분은 과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델타나 베타 변이에 재감염된 비율 결과가 있거든요. 예. 이거 대비 실제로 과거에 코로나19 어떤 종류든 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오미크론에 재감염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3배 정도 높다. 즉 재감염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현재는 동료 전문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만일 해당 연구 결과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얘기는 그만큼 오미크론이 기존 변이 바이러스 대비 심지어 델타보다도 훨씬 면역 회피 능력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 결과를 앞으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현재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데요. 즉각적인 검사법이 나오기 전까지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즉각적인 검사법, 말씀하신 부분이 이 오미크론을 감변할 수 있는 PCR 검사법을 의미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검사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PCR 검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정도 소요 시간은 걸리게 되고요. 더군다나 PCR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 민감도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잠복기 상태에서는 감염이 돼 있어서 음성이 나올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미크론이 해외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입국자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당분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이 현 단계에서는 뭐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 부분은 국내에 앞서도 그 40대 부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내로 지금 오미크론이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부를 떠나서 지금은 입국자 관리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유입 차단을 위해서 정부가 2주 동안 앞으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열흘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일상 회복 전환으로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갔던 분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 상황에서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입국자 관리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전제 하나가 국내 지역사회 내 유입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외에서 입국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입국자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다른 측면으로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미크론이 국내 지역사회로 유입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유입이 일어나게 되면 더 큰 확산 또는 더 빠른 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제를 차치하고 나서 이 부분 입국자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일단 현재 2주 동안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더 연장될 필요가 있다. 향후 한동안은 이러한 입국자 관리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우리 방역 당국이 잘하고 있는 부분 잘 취한 조치 중에 하나는 지금 오미크론 자체가 백신 회피 능력이 상당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입국자 관리 강화 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또 확진자 급증과 위중증 환자 증가도 계속되자 결국 정부가 다시 방역 강화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일단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또 사적 모임 인원수도 축소했는데요. 현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취한 조치가 다소 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어찌됐든 현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방역 강화 조치이고요. 그 방역 강화 조치의 대표적인 부분이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사적 모임 인원 축소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둘 다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어쩌면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운영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일단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하면서 현 확산세의 상황 추이를 좀 보겠다라고 하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인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방역 조치도 함께 취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취했어야 하는 부분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최근에 위중증 환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돌파 감염 또는 미접종자분들 중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접종자분들은 접종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특히 돌파 발견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면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조치 중에서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접종 완료자분들 중에 실제로 현재는 그러니까 2회 접종까지가 방역 패스, 백신 패스를 적용받게 되는데 예. 아무래도 3차 접종 완료자로 백신 패스 적용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백신 접종을 3차 접종까지 해야 방역 패스를 통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정부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평가해 주시죠. 일단 이 두 가지 조치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치 자체가 그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운영 금지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둘 다를 취하기에는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연말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좀 고려가 됐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 방역 조치 강화 방안으로 대표적으로 꽂은 게 사적 모임 인원 축소고요. 예. 아무래도 향후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가 더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18조 5,73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17조 5,154억 원보다 1조 583억 원, 6% 늘어난 규모로 디지털 뉴딜과 기초 원천기술 연구개발 등의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올해보다 33% 늘어난 2조 7,300억 원을 투입하고 기초 원천과 첨단 전략기술 분야는 9% 증액한 7조 5,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3분기 우리 경제가 0.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고 11월 소비자 물가도 9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해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우리 실질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와 2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한 후 3분기 들어 성장세로 돌아선 후 올해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은 1, 2분기에 비교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0.5% 안팎을 기대했던 시장의 전망치도 밑도는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지만 3분기 성장률이 0.3%에 거쳐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1%를 넘어야 연 4.0% 성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연간 성장률 4.0%가 되려면 4,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03%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0.01%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4분기 1% 성장 달성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도 이미 확진자가 나와 조금씩 살아나던 내수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도 문제점으로 제기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3.7%나 올라 9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면서 내수 경기에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급격한 물가 상승, 가계부채 급증 등 여러 악재로 올해 4%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침체로 취업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이성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메타버스, 점점 똑똑해지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은 사회, 경제 전반에 일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정부가 취업 준비생과 청년 창업자, 연구자 등 디지털 지역 청년 유형별 맞춤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취업 준비생에게는 선배들의 멘토링과 국내외 연구소와 기업에서 인턴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는 1,000명에게 선배들의 진로 설계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4,000명에게는 국내외 인턴십 기업이나 대학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군 장병 5만 명에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연구비로 연구에 몰입하기 힘들었던 학생 연구자의 실상을 반영해 학생 인건비 계산 기준의 현실화를 검토합니다. 신진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인건비 확대 제도 그리고 또한 연구 몰입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 주요 문제로 거론되는 주거 지원에도 나섭니다.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지원하는 일명 디지털 청년 레지던스를 조성해 디지털 스타트업 대표와 직원에게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400억 원 규모의 청년기업 특화 펀드를 조성해 자금 모집과 해외 진출 등 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산업이 중요해지면서 정부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선정하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학생들의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그 현장을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된 온라인 수업. 한 학생이 졸자 수업 몰입도 점수가 낮아지면서 경고 알림이 뜹니다. 자리를 이탈하거나 자세가 흐트러져도 인공지능이 포착해 수업 태도 점수를 매깁니다.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대학생 5명이 함께 개발한 비대면 학습 솔루션입니다. 기준치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그것이 벗어나게 되면 그걸 고개 각도가 틀어졌다고 보고 그 고개 각도가 틀어진 시간이 또 특정 시간 이상이 되면은 그것을 딴짓 또는 딴 데 보고 있다라고 감지를 하게 됩니다. 싸움이 붙었을 때 자동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경고음을 내는 CCTV입니다. 폭행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는 기술이 핵심인데 정확도가 96%로 나타났습니다. 3학년 때 배운 전공 과목인 인공지능과 컴퓨터 비전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학습했고 이를 실제로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전국에 41곳. 정부가 지난 2015년 8개 대학으로 시작해 매년 수가 늘어났습니다. 소프트웨어 과목은 물론 소프트웨어를 다른 학문과 융합한 과목도 대폭 개설하고 비전공 학생들을 위한 기초교육도 필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입학 정원은 8배 늘었고 배출된 인재는 13,000명에 달합니다. 또 코딩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15만 명에 달합니다.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과 연결을 해서 학생들이 그 산업체 멘토의 지도를 받아서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고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64개로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인재 41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인재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 우리 산업이 발전하고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어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또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주도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현장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 2 출제 오류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 2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2일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생명과학 2 20번은 집단 1과 2 중 하디 베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아 보기의 진위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문항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문항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된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수달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며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의 생태계가 한층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에서는 지난해 맹꽁이, 황조롱이 등에 이어 올해도 꺽정이, 큰 오색 딱따구리 등 멸종위기 보호종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감시 장비와 기술 등을 인권 침해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9일에서 10일 100여 개 나라가 참가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감한 기술, 장비 등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우호국들과 함께하는 새 행동 규칙 수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참여할 국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미국 정부는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바세나르 체제는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로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북미, 동아시아 동맹국들과 러시아 등 4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023년 봄부터 해양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목표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케다 도요시 원자력규제위원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시점으로 잡은 2023년 봄에 대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는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 계획을 원자력규제위가 심사해 인가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도쿄전력은 아직 이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케다 위원장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설비 등에서 기술적으로 곤란한 점은 없다고 본다며 오히려 어려운 것은 지역사회의 이해를 얻는 것 등 앞으로의 일정을 확실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Basically, this bandage consists of a number of sensors as shown over here. And these sensors are meant to be placed onto the wound to be able to detect a number of biomarkers from the wound fluid. So traditionally, when someone has a wound or ulcer, if it's infected, the only way to examine that is through looking at the wound itself, through visual inspection. If the clinician wants to have further information, then they will obtain the wound fluid and then send to the lab for further testing. That will take a number of hours or even a few days. So what we're trying to do is to use our smart bandage to cut the number of hours or days to just a few minutes. So one advantage of this smart bandage is that we can actually do it at home as well. I think if you look at the way it works, it's just placing the sensor onto the wound, and within a few minutes we are able to transmit the data to a smart device. So the wound operation is actually very simple.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헝가리 혁신기술부에서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비세그라드 그룹, 이른바 V4와 공동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협력 분야와 지원 규모 등 세부 협의를 V4와 진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V4 참여 4개국 간 정상회담에서 5개국 정상들이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임위원장에 유국희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임명됐습니다. 유국희 신임위원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핵공학과 석사를 받았으며 과학기술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원안위 안전정책국장과 기획조정관, 과기정통부 대변인 등을 지낸 원자력 안전 분야 전문가입니다. 유 위원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자리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객관적인 과학을 바탕으로 열린 안전 규제를 통해 믿음이 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국희 신임위원장의 임기는 12월 4일부터 3년입니다. 손승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은 취임사에서 우정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본부장은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모바일 우편함과 전자 문서 지갑 등 고객 친화적인 디지털 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 본부장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37회를 통과한 뒤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장,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손 본부장의 임기는 앞으로 2년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업무와 보험 예금 사업을 총괄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궁금한 헬스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간편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통조림 또한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맛과 영양을 보존하는 통조림의 기원과 과학적의 원리,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과일이든 생선이든 작은 통조림 속에만 들어가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 덕분에 실생활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통조림이 누구로부터 발명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나폴레옹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통조림의 최초는 니콜라 아페르로부터 탄생했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전쟁을 하고 있던 나폴레옹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 식량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병에 걸리거나 죽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었어요. 나폴레옹은 식품을 장기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금을 내걸고 공모했습니다. 단, 소금과 설탕 같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저장법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큰 상금이 걸려 있어 많은 프랑스 식품업자들이 참여했고, 그중 니콜라 아페르의 병조림 보존법이 당선됐습니다. 그는 샴페인 병에 식품을 넣고 코르크 마개로 닫은 후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양초를 녹여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밀봉한 병을 끓는 물에 담가 30분에서 60분 정도를 더 가열했는데요. 그러자 방부제를 넣지 않아도 밀봉된 병 속에 넣어둔 당근이나 양배추 같은 채소가 3주 이상 신선한 상태로 보존됐습니다. 하지만 병조림은 나폴레옹 군대에서 크게 쓰이지 못했습니다. 유리로 만들어 파손 위험이 높았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영국의 기계공인 피터 듀란드였습니다. 그는 1810년 가볍고 튼튼한 양철판 통조림을 선보여 특허를 출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양철판 통조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조림의 시작인데요. 그러나 듀란드의 통조림은 대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통조림 뚜껑을 일일이 납으로 땜질해야 했고, 통조림을 따기 위해서는 끌이나 망치를 사용해야 했는데, 이런 부분도 통조림 대중화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깡통 따개가 발명된 것은 1858년 미국의 발명가 에즈라 워너에 의해서였습니다. 깡통 따개가 등장한 이후 미국 남북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통조림 기술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원터치 캔은 1959년 미국의 에멀 프레이스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통조림의 가장 큰 장점은 유통기한이 길다는 것이죠.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방부제나 보존료 같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통조림에는 이런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조림소 보존 기술의 비밀은 가열과 밀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통조림은 식품을 채운 캔을 밀봉하고 가열과 살균 과정을 거쳐 만듭니다.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온도에서 살균하는데요. 통조림 종류에 따라 가열과 살균 정도가 다르고 이에 따른 영양 성분 보존도도 달라집니다. pH가 높아 산도가 낮은 식품의 경우 고온의 환경에서 장시간 살균이 필요하고 이 pH가 낮은 경우 살균이 더 쉽죠. 통조림을 만들 때 가열하고 밀폐하는 이유는 바로 멸균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음식물은 공기 중 미생물 때문에 부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높은 열을 가하면 이 미생물이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용기를 밀폐하는 것이죠. 실제로 1819년 북극 탐험대가 휴대했던 통조림 2개가 92년이 지난 1911년에 발견돼 영국에서 시식했는데 내용물의 상태나 맛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간편하게 만들어진 통조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통조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찌그러지거나 부푼 통조림 먹어도 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통조림 캔의 윗면과 아래면이 부풀어 있는 것은 부패 가스가 가득 찼다는 신호입니다. 또 캔이 찌그러져 있는 경우 통조림에 균열이 생겨 세균이 침범할 수 있는데요. 그럼 내부 코팅이 손상되면서 환경 호르몬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치 통조림은 개봉 후 바로 먹으면 안 된다. 정답은 O입니다. 캔 통조림을 멸균 가열할 때 퓨란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는데요. 이 퓨란은 미국 식품의약국과 국제암연구소에서 이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퓨란은 공기 중으로 잘 날아가는 성질이 있어서 다른 접시에 덜어내 5분 후에 먹으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통조림에 들어있는 국물은 버리는 게 좋다? 정답은 X입니다. 흔히 국물이라 부르는 통조림 주입액은 물이나 기름이 대부분인데요. 참치캔에는 식물성 기름인 카놀라유가 들어갑니다. 볶음이나 찌개를 요리할 때 참치 살코기와 함께 캔 속에 기름을 넣으면 맛이 좋아지고요. 마찬가지로 황도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 통조림의 국물 성분도 물과 설탕 시럽, 비타민이라서 설탕 대신 화채를 만들 때 넣거나 각종 소스를 만들 때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S에서는 통조림 속에 들어있는 과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통조림 속에도 재미있는 과학적 원리와 발명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확진자 급증과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 패스도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이 멈춰서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선택인 만큼 다시 한번 방역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